두 번째 질문은 이게 이제 사실은 한상진 선생님의 중민 이론에 늘 던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 대답하기가 제자로서도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 그 중민 이론이 솟아난 지점은 이제 프랑스식으로 얘기하면 1945년부터 75년 사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발전주의라는 번영의 시대였고, 조직자본주의의 시대였고, 중산층이 사실상 실정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들의 삶이 안정되게 조직됐기 때문에 복지자본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던 시기였고, 그런 가능성 속에서 민중과 연합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도 있고 비판적 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공론장에 참여의 어떤 여유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경우에 70년대, 80년대 중민을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세계사적으로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중산층 구조가 좀 가혹하게 무너지면서 가파른 양극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이제 매체가 봉건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언어의 봉토로 사람들을 나눠놓기 때문에 그런 중간 지대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언어로 부딪히거나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그 극단적인 언어들의 충돌은 사실상 그들 영역 안에서의 어떤 병리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세계가 그렇게 지금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것에 약한 반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너그러운 태도나 이런 거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졌어요. 가혹해요. 특히 한국 사회가.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이제 두 가지 날인데, 하나는 이런 객관적 상황의 변화가 중민 이론의 규범적 가능성을 더 빛나게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현실은 어둡지만 가운데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 이론과 사회 사상가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론으로서 현실을 분석하고 재현할 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지금 적대와 혐오와 황운규 선생님 계시지만 혹은 심지어는 시빌 워까지 되는 방향으로 계속 분열돼 가고 있을 때, 중민 이론의 이 현실적인 적합성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여러 번 반복돼서 제기되지만 한 번 더 듣고 싶고요. 저에 대한 그런 논의로서 현재의 상황이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좋은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이 너무 양극 대립으로 지금 막 실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중민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능을 다 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약간 비교조스를 됐단 말이야. 현실에 의해서 이건 배반됐다. 현실이 정반대로 가니까, 이제, 이렇게도 또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내가 반론을 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입장에서 보면, 현실은 그래요. 근데 현실은 지금 A라고 하는 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사상가가 든 이런 거가 나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리 가야지 됩니다. 하고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것에 의해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의 신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니고, 현실이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의 양상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이게 강력하게 놓치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확보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표면에 드러나 있는 어떤 주요 정치가들의 언행이나 행동이나 그들의 이합집산이나 이것에 의해서 누가 현실을 규정하지 않고, 실제로 비교적 말은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각 세계 각 지방의 각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만이 그걸 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현재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적과 동지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 근대적인 아이디어지만 그러나 대단히 파멸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정치가 이끌리고 있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다수의 세계 시민들이 생각이나 가치관은 이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수 있으면은 나름대로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뭐 하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시민 조사를 제가 놓치지 않고 또 내년에도 이제 4번, 네 번째 시민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런 조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추한다고 하면은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기차게 발전해 오면서 그 나름대로의 근대에 상응하는 발전주의적인 어떤 그런 주체성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보면 말하자면은 진보적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제 판단에 의하면 더 이상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다. 이 진보적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고도로 권력지향적이다. 왜냐? 이 근대를 위협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 마찬가지고 기후변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극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대를 정면에서 위협하는 근대가 우리한테 제시했었던 비교적 낙관적인 어떤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관을 부정하고 거기에 역습을 하는 아주 엄청난 지각변동이 제 말로 의하면 탈바꿈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탈바꿈을 이 진보적인 진영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건 자기들이 신념을 가지고 개척했던 진보에 대한 도전이고 따라서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고 격퇴시켜야 된다. 막고 격퇴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없다. 국가 권력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딱 깨지고 나오면은 이건 국가 권력을 강력하게 동원해서 빈부격차를 막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코로나19 같은 것이 나오면은 막 봉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위험사회라고 하는 걸 근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근대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고 그 위협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이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막으려고 하는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 다시 그럼 국가 권력 지상주의로 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아주 지독하게 권력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